라스트 듀얼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은 금정현이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정지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돈입니다. 네. 사실 이게 영화 GV인데 왜 소설가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영화지만 오늘은 라스트 듀얼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이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야겠죠? 그쵸. 저희가 뭐 오늘 원작이 되는 책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영화를 네. 지금 방금 보셨으니까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나 보신 분은 진짜 거의 없겠죠? 그쵸. 지금 이제 어. 번역이 최근에 됐으니까 네, 네. 보신 분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뭐 어쨌든 보고 나니까 지금 막 엄청 많은 생각이 네. 들지 않을까. 영화가 이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세잖아요. 그 길기도 길고. 네. 길기도 길고 여러 그 되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주되면서 나오는데 정현 씨는 어떠셨어요? 영화. 네, 뭐 재밌게 봤습니다. 저 특히 그 인물들이 벤 애플렉이랑 맷 데이먼이 굉장히 오랜만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담 드라이버도 같이 나오는데 이 세 남성 인물들이 뭔가 굉장히 타이프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 배역에 딱 맞아서 재밌게 봤고 또 조디 코머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이끌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네. 정기돈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진짜 아마 그 점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영화가 궁금해서 온 분들은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이 함께 각본을 쓴 그렇죠. 굿윌 헌팅 이후로 24년 만에. 24년 만에 진짜 쓴 작품이고 그리고 벤 애플렉이 원래는 자크 르그리 아, 역할을 그렇죠. 네. 그쵸? 하려고 했었는데 스케줄 문제로 아담 맞습니다. 드라이버가 근데 결과적으로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2004년에 사실 이 원작 소설이 미국에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 소설을 재밌게 본 맷 데이먼이 판권을 구입했대요. 그래가지고 벤 애플렉과 같이 시나리오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을 맡자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시작된 어쨌든 저도 네 너무 영화 재밌게 봤고 좀 이 재밌다는 말이 근데 맞아요. 약간 어색할 네, 수도 있는 네. 처음에 좀 봤을 때는 저도 내용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영화를 시사회로 봤는데 좀 놀랐어요. 특히나 두 번째 장까지는 네. 아 이게 대체 뭔 영화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장이 오면서 근데 엄청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네. 터지는 듯한 느낌? 딱 그리고 해소도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정현 씨가 잘 얘기해 줬듯이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아무튼 이분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는 과정에서 각본을 각 파트별로 이렇게 맡아서 썼잖아요. 네. 첫 장은 맷 데이먼이 그쵸. 자기의 그 어떤 시점? 뭐 전적으로 이제 맡아 썼다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발달에 네, 되게 각자가 신경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 세 번째 장인 마르그리트 네. 그 부분을 위해서 니콜 홀로프 세너라는 인디 영화계 뉴욕 인디 영화계에서 좀 유명한 그런 각본가인데 이분을 섭외해서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 3장이 특히 재밌었고 그 특히나 이 니콜 홀로프 세너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러니까 맷 데이먼도 그 영화를 보고 되게 매력을 느껴서 이 사람을 우리 여성 시점의 각본가로 하자라고 네. 했다고 하는데 날 용서해 줄래요? 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리사 미카시가 나오는 그것도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걸로 그 니콜 홀로프세너라는 각본가가 미국 작가 조합에서 상도 받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캐스팅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그리고 뭐 정현 씨하고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중세 영화인데 중세 같지 않다. 왜 이 모든 고증과 이 배경은 정말 중세인데 네. 이게 왜 이렇게 현대적인 이야기로 보이지? 그런 그쵸. 느낌? 보통 이제 뭐 중세나 이제 고대를 다루게 되면은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입장에서 그냥 그때 그 시절 진짜 관람하듯이 약간 게임처럼 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특히 이제 오늘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많이 맞춘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원래 중세를 다루면 좀 판타지라거나 신화적이라거나 네. 보통 이렇게 접근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맞아요. 좀 잘 말씀드렸나요? 오픈 채팅? 맞아요. 지금 오픈 채팅 아마 많이들 써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있어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리들리 스콧이죠. 85세 우리 노 감독님. 네. 85세나 됐어요. 네. 와 진짜. 근데 대단하다.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작품 이후에도 뭐 글래디에이터 2라든지 뭐 에얼리언 프리퀄 같은 작품들을 준비하고 예정된 게 계시다고 많죠. 하는데 네. 하우스 오브 구찌. 아 맞아요. 아담 드라이버가 나오는. 그쵸. 근데 처음에 딱 이 영화 제작 소식을 듣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중세 배경이라는 거는 충분히 그럴듯한데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성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리들리 그쵸. 스콧이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또 결투? 어.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라 어쨌든 결투는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쵸. 네. 영화가 막 엄청난 대전투가 아니죠. 근데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필모를 돌아보면 사실 오늘 이 라스트 듀얼에 있는 요소들이 리들리 스콧의 전 필모에 걸쳐서 조금씩 흩뿌러져 있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이 영화를 위해서 필모를 쌓아온 게 아닌가. 이건 너무 좀 오버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아시는 분은 알 텐데 리들 스콧 데뷔작이 듀얼리스트 네. 결투자들이라는 제목의 1977년도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영화는 이제 나폴레옹 시절에 어떤 두 남자가 결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결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결투를 그러니까 한 이어서. 네,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 영화가 영국 영화인데 그 영화 때문에 리들리 스콧이 헐리우드 진출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영화가 되게 큰 성공을 거두고 그때 베를린 영화제 깐에서 깐에서 이제 베스트 데뷔 죄송합니다. 필름을 네, 베스트 데뷔 받고 필름 상도 받고 그리고 지금 많이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성에 관련된 관점에서도 사실 델마 루이스라는 진짜 유명한 걸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읽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되게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찍은 영화 중에 하나가 리들리 스콧 감독이 G.I.J. 네, 이 있더라고요. 데미 무어 주연의 G.I.J. 네. 그렇죠. 그 영화를 읽고 있었는데 그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중세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글래디에이터나 킹덤 오브 헤븐도 있지만 이건 중세는 아닌데 필모를 훑다가 네. 저주받은 작품 리들리 스콧의 레전드라는 혹시 아세요 그 영화? 레전드? 이거는 중세라고 하긴 약간 애매한데 음. 근데 중세긴 하죠. 판타지. 음. 탐 크루즈가 나오는 초기작. 아, 네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정재도 작가님이 탐 크루즈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 네? 보셨어요? 혹시? 넘어가시죠. 이제 아, 네. 저희가 빨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슬슬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저희가 뭐 막 많지가 않죠. 않으니까. 네. 그렇죠. 그 원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진짜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제 소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역사 소설이라고 분류를 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은 역사 소설이라고 하면 팩션이라고 하죠. 팩트와 이제 픽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소설인데 일반적인 팩션이 이제 팩트가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픽션이라고 그쵸. 한다면 팩트를 기반으로 그냥 소설화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처럼. 근데 이 소설은 그 함량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뭐 한 95% 정도 되고 이제 그 팩트로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5%의 픽션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책을 쓴 작가가 소설가가 아니잖아요. 네. 중세문학 연구하는 영문학 교수 네, UCLA 교수 에릭 제거라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 역사적인 이제 자료들을 읽다가 르그리와 까르주의 대결을 읽고 너무 이제 매료가 되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직접 노르망디에 찾아가기도 하고 뭐 파리에 가서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자료들을 다 섭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의 대부분의 이제 뭐 인물이나 뭐 숫자, 날짜, 기록들은 전부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씌워졌고 역사적인 사료가 말해주지 않는 아주 약간의 부분을 자기가 채워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보면서 근데 그런 면이 같은 글을 쓴 작가로서 정현 씨도 이제 평론가 활동을 하고 에세이를 쓰면서 많이 느끼겠지만 사실 되게 부럽기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은 네. 이게 거의 100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자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고 심지어 이를테면은 이때도 이미 봉급이라던가 여기서 보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카루즈가 이렇게 금화 같은 것들 돈들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기록들이 장부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전쟁에 얘가 참여했고 어디서 받았고 맞아요. 어디로 옮겼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 다 추적을 해서 이것들을 복원해내고 당연히 핵심이 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기록들 그리고 그거에 참여한 뭐 변호사의 어떤 일기라던가 이런 네. 자료들까지 남아 있어서 맞아요. 이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너무 부럽죠. 맞아요. 뭐 이건 좀 약간 딴 얘기지만 이 논픽션이라는 장르 혹은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가 어쨌든 뭐 영미권이라든지 유럽에서 잘 많이 이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로부터 이제 남아 있는 그 기록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흔히 중세를 뭐 어떤 암흑 시대, 인류의 뭐 어두운 뭐 시절,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당연히 살았고 이제 뭐 영주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까루즈가 피에르 영주에게 계속해서 뭐 소송도 걸고 대들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변호사도 있고 근데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이고 영화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다 책도 보니까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중세는 엄청 야만의 시대라고 하는데 야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야만과 동시에 이런 어떤 법적 절차라던가 규정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게 뒤섞인 물론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기록을 봐도 단순히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 근데 이거 비춰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네.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그때 되게 야만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뭔가 생각을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막 질문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일이 이게 참 답변을 드리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소설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네. 뭐였을까? 소설적으로 쓴 부분은 뭘까요? 책에서 막 이런 이야기도 질문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장 큰 지점에서 책이랑 영화랑 다른 게 뭐였을까요? 원작과 어쨌든 이 그 중세의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르그리트라는 여성 주체적인 주인공이 이 기록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법정에서 나중에 훗날 법정에서의 그 기록들밖에 없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이 여성 캐릭터를 구성하는 뭐 대화라든지 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상상력으로 채워져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걸 극화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자크 르그리가 네. 그 마르그리트를 네. 근데 잠깐 네. 지금 막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막 보신 분들하고 되게 열심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삼막으로 나뉘는 거. 약간 일종의 되게 유명한 라쇼명 같은 그런 영화처럼 진실이 여러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나뉘는 이 큰 플롯을 먼저 얘기하고 그 부분은 네. 뒤에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뭐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3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세 개의 시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질문 중에도 뭐 원작 소설도 이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작은 그렇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들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어떤 미스테리적인 구조를 띠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플롯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오픈 채팅창을 같이 보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렇죠. 역사 서술의 시점을 그냥 타고 가요. 그러면서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남아있는 사료들, 이 중세의 문화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면서 가고 그 이후에 그러다가 말했듯이 지금 강간 장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써 네, 채팅창에 네, 되고 네. 있는데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증언을 토대로 그냥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게 되게 강간이 좀 적나라하게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힘든데 저도 보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달라요 좀. 실제 이 작품에서는 묵습니다. 그 쫓겨나는 이제 그 종이 있잖아요. 네네. 르그리가 데리고 있는 종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니고 책에서 보면 실제로는 같이 들어와서 묶고 마르그리트를 묶어요. 그리고 입에 제갈도 물리고 그리고 강간을 했다. 네네. 이 정도만 하고 네네. 넘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그 장면이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근데 참 아무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영화에서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드라마틱한 맞아요. 인물들의 네, 네.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점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사실 질문하셨던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책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맥락들을 알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이 뭐 한 1370년 정도에서 1386년 12월 29일 결투 당일까지의 이제 16년 정도 되는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시기는 중세의 거의 끝자락이죠. 중세의 끝자락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프랑스가 영국과 이제 100년 전쟁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년 그거는 이제 전쟁. 1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했다가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까루주가 참전하는 뭐 스코틀랜드 원정 같은 경우도 다 100년 전쟁 일환인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중세에 패스트가 굉장히 유행한 직후라는 거죠. 특히 지금의 저희에게 더 크게 와닿는 맞아요. 패스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라는 게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피에르 백작이 이 귀족들이 세금을 잘 안 낸다 그러면서 뭐 패스트 때문에 일꾼도 절반이나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까루주의 첫 번째 부인과 첫 번째 아들 또한 이제 패스트 때문에 세상을 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지역적인 배경 이제 노르망디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노르망디라고 하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근데 거기서도 이제 예측할 수 있듯이 굉장히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죠. 네. 과거에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르망디라는 지역은 1066년에 노르망디 지역의 영주였던 윌리엄 1세가 윌리엄 1세 나중에 윌리엄 1세가 된 거죠. 네. 영국으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불리게 되는 왕이 돼요. 영국의 영국 왕이 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로 치면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산 시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일본의 왕이 된 건가? 됐다. 일본을 점령해서 약간 이런 네. 개념? 근데 물론 유럽은 조금 더 근데 고대 사회 보면 했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있죠. 네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11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노르망디 지역이 음. 영국의 지배 하에 있었던 지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르망디의 귀족들은 성주나 영주들은 어떤 자신들이 프랑스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그런 노르만인이다 우리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치적 역학에 따라서 프랑스 편에 붙기도 하고 네. 영국 편에 붙기도 하고 그때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어떤 근대적인 민족 국가가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죠.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때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가 이제 그 절대왕권이 수립되기 전이니까 중세가 끝난 후에 절대왕권이 수립되니까 오히려 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봉건제에서는
땅을 가지고 어디에 붙을 수 있는가 결국 맞아요. 돈 문제가 네. 더 컸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카루주가 이 땅과 돈에 엄청 집착하는데 원작에서는 더 심해요. 심지어 맞아요. 네. 원작에서는 더 심하고 근데 이게 이런 배경들이 있다. 노르망디, 백년 전쟁, 패스트 이런 배경이 있고 그것들이 책에 더 상세하게 재밌게 맞아요. 초반에 딱 시작을 하고 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가고 근데 이 지금 되게 재밌는 아, 네. 경험인 게 저희가 네. 은근 책 사라고 하시는 듯이라고 안 사셔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사셔도 좋죠. 네. 사도 좋죠. 서로 보완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고 이게 지금 GV가 이렇게 오픈 채팅 열어놓고 하는 거 저는 처음인데 저도 처음이에요. 네. 보통은 관객들 보고 앞에 하잖아요. 계시죠. 네. 근데 오픈 채팅을 열어놓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정현 씨의 이 설명을 역사 설명을 막 들으면서 오픈 채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오픈 채팅 안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네, 이게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이런 배경의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몇 가지들을 얘기를 같이 나온 걸 하면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 너무 얘기하고 싶나 봐요. 맞아요. 근데 또 이 결투까지만 얘기할까? 네, 이게 이게 영화만 핵심이니까?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결투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 결투와 사법 결투가 있는데 명예 결투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결투예요. 기사들이 길을 가다가 뭐 어깨를 부딪혔어. 네가 나를 모욕해? 결투 이렇게 싸울 때로 이 그건 결투 보통 시작한다. 동네 이 그런 깡패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네. 어제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들의 명예를 가리기 위한 거죠. 네가 나를 모욕했으니까 나는 너랑 결투를 시정해서 내 명예를 되찾겠다. 이런 건데 사법 결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극 중에서도 나오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없을 때 혹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을 때 이제 결투로서 누가 진실인가 누가 죄가 있느냐를 가리자는 거죠. 근데 진짜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투를 했는데 어떻게 그 진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독교 신의 뜻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신은 선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면 신은 결국엔 정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정의로운 자가. 살아남는 자가 진실을 말한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좀 그거를 신명 재판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명 재판이라고. 그게 어쨌든 르글이랑 카루주가 한 전 결투가 그러니까 사법 결투.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14세기 초반부터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사문화가 됐던 거예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샤를 6세가 처음에 카루주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법은 없어졌어 이제 금지됐어. 근데 옆에서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왕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게 사문화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카루주가 이 결투를 하기 30년 이전부터 이 강간이라는 제목으로 사법 결투가 일어난 적 단 한 건도 없었대요. 그리고 사실 이 이후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라스트 듀얼이라는 제목 자체가 한 여성과 두 남성의 목숨이 달린 어떤 마지막 결투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법 결투 이 두 가지 의미가 그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워낙 큰 파장이 커서 이 이후로는 다시는 결투가 열리지 않은 그렇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네네. 정말 재밌는 부분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네. 또 이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정현 씨가 책에서 제일 재밌게 봤다던 그러니까 이런 사법 결투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이렇게 안 갈려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맞아. 영주와 신하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네. 근데 심지어 개와 인간이 싸운 사법 결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책에서 나오는데 또 개를 가장 사랑하는 평론가로서 근데 저 그 얘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의심 가는 사람은 있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고. 근데 그 죽은 살해당한 사람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졸지에 이 개는 주인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개가 길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한 사람만 지나가면은 왈왈왈왈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났던 사람인 건데 사람들이 계속 이러는 걸 보고 뭔가 있다. 저 걔는 진실을 알 수도 있다. 둘이 붙여보자. 그래서 둘이 사법결투를 실제로 펼쳤고 걔와 그러니까 인간. 용의자 인간이 같이 결투를 한 거구나. 그래서 걔가 이겼다. 근데 이게 엄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그쵸. 이제 재밌는 이야기처럼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었던 이야기라고 그쵸.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일화들 많잖아요. 주인을 계속 지키는 그런 개들 이야기들 네. 많잖아요. 네. 주인을 구하는 개 그쵸, 이야기. 그쵸. 이거는 주인의 복수를 대신한 개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이 사법결투와 연루해서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 오픈 채팅도 보는 건 약간 좀 힘드네요. 그래갖고 지금 오픈 채팅에서 굉장히 아니 그 오픈 논쟁이 채팅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네. 엄청 길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그러니까 이 진짜. 독자분들께서는 관객분들께서는 어떤 이원 생중계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소화를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시간이 길지 않은데 네. 어떤 배경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영화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어쨌든 이 원작 소설의 특징을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작 소설의 특징을 좀 더 얘기할까요? 일단은 이 까루주의 성격 같은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1380년 그 마르그리트와 이 까루주가 결혼 이후에 이 까루주가 오누르 포콩 지창금으로 받기로 한 오누르 포콩을 하필이면 그 직전에 이제 피에르 백작의 명을 받은 르그리가 아버지 로베르 드 티브비를 네. 찾아가서 이제 밀린 조세를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노른자위 땅을 강제로 이제 빼앗아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화만 본다면 카루주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간다. 원래 결혼을 약속할 때까지만 해도 그 땅은 내가 받기로 한 거였는데 근데 심지어 내가 섬기고 있는 영주와 내가 친한 친구가 쿵짝쿵짝해서 땅을 뺏어가고 그걸 또 친구한테 줘버렸어. 너무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실제로는 사실은 정식으로 피에르가 산 거죠. 그렇죠. 돈을 그것도 주고. 몇 년 전에. 이미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그걸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전체적으로 책에서 나오는데 카루주가 이 어떤 땅에 대한 탐욕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미 사실은 자기 게 아니었는데 우겨서 좀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맞아요. 그런 요소가 있는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다른 소송들도 여러 가지 피에르한테 맞아요. 하는 그렇죠. 모습들이 나오죠. 그 벨렘 성의 원래 영주 성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피에르가 그것을 이제 르그리한테 줘버리죠. 그래서 열받은 이제 카루주가 그 잔칫날 찾아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성이 내게 아니라고 말해 보시오. 소송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소송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소송인 거죠. 당연히 패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원작 소설과 영화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되게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에르가 그 성을 르그리한테 준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딴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르그리는 원래 그 훨씬 전부터 다른 성에 M이라는 다른 성의 성주였고 이 성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어쨌든 카루주는 열이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엇나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세 번째 소송도 있어요. 세 번째 소송이 뭐였죠? 이로부터 한 3년쯤 후에 1383년에 카루주가 맨날 이렇게 손해만 보고 하니까 우리도 약간 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을 사자. 이 소장료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사자 해가지고 되게 좋은 땅을 다른 이제 성주한테 삽니다. 근데 그 땅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이제 피에르 백작의 영지와 르그리 까르주 자신의 영지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권법에 따르면은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영주의 것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성주가 이 땅 주인이 자신의 직계 자손에게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직계 자손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이것은 다시 영주의 것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의 허락 없이 이렇게 토지를 매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허락 받고 땅을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피에르가 어. 가뜩이나 이제 두 네. 번의 소송으로 눈 밖에 나 있던 이제 까루주가 또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이제 불법을 저지르니까 자기 입장에 불법을 저지르니까 야 그거 원래 내 거야 줘 이렇게 해서 까루주는 눈물을 머금고 역시 소송에 갔지만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어떤 의미에선 중세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책을 보면서도 느꼈고 영화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것 같은데 진짜 요즘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땅 싸움이고 맞아요. 땅을 얻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때도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신분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실 르그리 같은 경우도 신분이 원래 낮았잖아요. 맞아요. 네. 낮았는데 귀족이 자기가 아니었죠. 네. 뭐 아첨도 했겠지만 땅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하고 돈을 더 벌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래갖고 야 이놈의 땅에 대한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또 영화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핵심적인 거랑도 그리고 되게 연관이 되는데 이게 책이랑 다른 게 아마 보신 분들 여기서도 조금씩 오픈 채팅에서도 얘기되는데 르그리를 계속 미남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담 드라이버죠. 네. 아담 드라이버. 미남을 연기했죠. 아담 드라이버가. 미남을 연기했죠. 잘생김을 연기했다. 네. 미남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극에서도 좀 되게 주요한 지점으로 쓰이고 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작과 다른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미남이고 마르그리트가 쟤를 보고 조금 호감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그게 착각이든 아니든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한테 미남이다라는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난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재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아담 드라이버인 르그리인 아담 드라이버가 이거 사랑이다. 네. 저 사람도 나를 사실 원했다. 우리는 그냥 바람을 그렇죠. 핀 거다. 네. 합의하에 일어난 관계였다. 이렇게 근데 얘기하죠. 원작에서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진짜 가장 큰 차이 맞아요. 르그리가 그냥 내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기 간 적 없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영화에서 잠시만요. 네. 그냥 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네네. 올리는 것 같아서 네. 궁금하네요. 부동산 문제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이거를 왜 영화에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생각하게 이 르글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강간을 사랑이라고 주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잘생겼다는 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왜 넣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하고도 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맞아요. 재밌는 해석거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 자체가 어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우리가 볼만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반복되는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빗대어 이제 현재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진짜 아까 채팅창에서 막 네네. 불나게 막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영화 보면은 가장 분통 터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게 참 이렇게 말하려니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임신을 하려면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 그렇죠. 네. 그게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실제로 여기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발언들인 거죠. 맞아요. 실제 역사적 그때 당시에 그게 과학적인 상식으로 통했던 것이고. 진짜 이것이 과학이다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책에는 또 좀 짧게 언급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오르가즘을 느껴야지 임신이 된다는 게 고대 로마 갈레노스라는 해부학자이자 의사의 이론, 이걸 이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과학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200년 서기 200년 고대 로마의 의사예요. 그거 엄청 예전 사람인데 워낙 중세에는 이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이론들이 떠받들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갈레노스도 막 사이비일사는 아니었어요. 뭐 한계는 있었지만 저희가 잘 아는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해부학자, 실제로 해부도 많이 했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오르가즘을 느껴야지만 여성의 씨앗이 몸에서 나오고 네, 그래야지 수태가 된다. 여성의 씨앗이라 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난자죠. 아, 네네. 네, 난자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무튼 오르가즘이 느껴야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갈레노스의 이 여러 가지 업적도 되게 많지만 남녀에 대해서는 오해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을 하니까 갈레노스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네. 링크가 올라오네요. 네. 위키백과에 링크가 올라오네요. 이게 되게 재밌다. 네. 갈레노스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신기한 것 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갈레노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남자와 여성의 시체는 본질적으로 같다. 특히 성기는 같은 거다. 근데 왜 다르냐? 여자의 성기는 남자의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네, 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질은 남자의 페니스를 네, 네. 뒤집어서 안으로 넣은 형태라는 네, 네. 굉장히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기이하다고 해야 네, 되나 네. 깜짝 놀랄 만한 근데 그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굉장히 뭐 여성 혐오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아니 말씀 그 과거에 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생각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잘 아시는 이름은 잘 알죠. 저도.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 여성의 치아는 남성의 치아보다 적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무근인 얘기죠. 그 심지어 아내한테 자기 한번 입 한번 벌려볼래? 이빨 좀 세보게? 라고 부탁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뇌피셜로 말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여성은 남성보다 모든 부분이 열등하니 이빨도 적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정설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갈레노스가 네. 이 사료에 의하면 해부를 했대요. 해부를 해서 심지어 본 거죠. 해부를 하니까 네, 네. 이제 물론 동물 해부를 많이 하긴 했고 인간 해부는 적게 했지만 해부를 해서 여성의 신체를 본 거죠. 남자의 신체도 보고. 근데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맞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주제잖아요.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진짜. 정말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작에서도 사람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원작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이거를 모호하게 다룬 건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르그리가 이 사람은 네네. 진짜로 이 여자가 자기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얘 혼자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 마르그리트는 이 진짜 르그리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욕망과 뭐 욕심과 착각에 눈이 멀어서 아예 그런 사람의 속마음조차 못 보는 그런 인간이었던 건가. 정말 무섭다. 사람이 진짜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제가 했던 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본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가 영화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요 모티브인데 그게 핵심 주제는 아니죠.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아니에요. 네. 영화에서 되게 굉장히 뭐 주요한 모티브로 사용된 것이지만 아무튼 되게 이 책을 보면은 어떤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굉장히 그 여성 혐오의 역사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죠. 이 영화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그 마르그리트가 나는 심지어 법적인 권리조차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심지어 저 사람을 고소할 법적인 권리조차 없어요. 라는 말이 나오죠. 실제로 그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리인인 남성, 그러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있었어야지 이제 이 소송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옛날 일인데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여성은 사실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재산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침범한 걸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 재산의 주인이 대신 화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누가 내 차를 박았는데 차가 직접 가서 차 박은 사람한테 항의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처럼 여자는 말은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남편에게 자신의 이 피해 사실을 해야지만 될 수 있다라는 너무 아무튼 이런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여기 원작에 보면은 법정 공방에서의 서로의 발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남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원 서기가 다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속기록을. 근데 그걸 보면은 얘나 지금이나 되게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르그리가 영화에서는 이제 우린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이제 이 실제 역사에서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쟤네들이 나를 중상 모략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알리바이를 대는데 상대방의 도덕적인 부분을 흠결을 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까루즈는 사실 첫 번째 부인한테도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했다. 그녀가 요절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또한 카루즈는 그 첫 번째 부인을 앉혀두고 르글이랑 너랑 잤다고 말해! 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부인이 너무 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카루즈가 굉장히 자신을 예전부터 음해하려고 했었다는 식의 이제 도덕성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내가 안 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니까 자신을 고발한 사람의 어떤 맞아. 도덕성을 낮추는 그 전략을 구사한 그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책에서 보면은 그런 법적 공방 부분이랑 결투가 거의 절반 이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말했듯이 르그리의 변호사인 코크라는 인물의 네. 일기가 다 남아 있는 남아있어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사람이 자기가 르그리를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미심쩍어했다. 맞아요. 이 사람이 한 거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기록 곳곳에 남아 있죠. 그렇죠. 일기에 남아 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그리트가 반복되는 어떤 이 법원의 출두 그리고 수많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뭐 오르가즘에 관련된 임신과 관련된 공격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인신 공격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그리트가 단 한 번도 진술의 일관성을 어기지 않았다. 감탄할 만하다. 그것이 이제 진실인 것 같다는 이제 뉘앙스를 남겼고 또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있잖아요. 르그리가 어느 날은 자기한테 당신이 내가 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뭔가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뭔가 약간 찔린 제발 저린 사람의 이런 것들을 그쵸. 이제 어쨌든 르코크가 얘가 한 것 같다라고 명시적으로 적진 그치. 않았지만 네. 그렇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 지금 정현 씨가 잘 말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역사가가 이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이 서술의 이걸 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즐거워했을까?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이 사료에 접근하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 좀 뭐라 그래야 큰 사건이잖아. 이 큰 사건을 둘러싼 갈등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글 쓴 사람으로서 흥미진진했을까? 이런 맞아요. 것들이 좀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 부럽다.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작 소설을 읽으면은 이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이것들을 조각 모음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샅샅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거의 순전한 허구는 또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을 내가 말하자면 어떤 역사적인 진실에 다가간다는 기쁨 같은 거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신다면 굉장히 영화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풍부한 재미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고 오늘 다시 영화를 본 거잖아요.
이 원작 소설 또 읽고 영화를 다시 봤을 때 또 느껴지는 또 새로움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아,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걸 비교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 또 많이 들고 비교를 하면서 아, 현재를 어떻게 대비출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요소를 이렇게 영화에서는 발전시켰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이 이야기도 또 하고 싶었어요. 영화 보면서 재미있다. 그리고 원작 소설에는 어떤 힌트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했을까 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마르그리트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오픈 채팅장에서도 그것도 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시어머니 이야기 아, 네.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 외에 친구 이야기도 나오죠. 아, 마르그리트 네, 네, 친구 네. 이야기, 그쵸. 친구랑 번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쓱 나오는데 저는 하녀 잠깐씩 나오는 그 하녀의 캐릭터도 좋았거든요. 이를테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연약하게나마 어느 정도의 연대, 우정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해하는 하녀가 이 마르그리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작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시어머니가 사실 며느리를 믿지 않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원작 기록에서도 잠깐 나오죠. 맞아.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번목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번목을 하는데 그렇게 번목하진 않고 이 원작 실제 남아있는 사료에서는 르그리가 되게 특이하게 이제 르그리가 법정 공방할 때 법정 자, 이제 공방할 때 흠집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 내부 정보 통해서 들었는데 마르그리트가 강간을 당했다는 그날 전혀 우울하지도 않고 네. 기분 좋게 희희낙락했다라는 거 낙락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봤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맞아요, 네.